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장 조용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드시죠? 저희 하나TV가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다니지 못하고 있어서 어제 2월 금통위에 대한 코멘트를 동영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과는 달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결한 배경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을 했고요. 신인석, 조동철, 금통위원 2명이 기준금리 25bp 인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2.3%, 기존 11월에 전망했던 거에서 이번 2월에는 2.1%로 마이너스 0.2%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동결 배경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코로나19가 3월 중에는 이제 절정을 이루고 이후에는 안정이 될 거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추가적인 악화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했었고, 두 번째는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미시적인 정책이 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중개 지원 대출의 한도를 늘리는 어떤 방안을 내놓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수정경제 전망에서 하향 조정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연간으로 봤을 때 지난 11월에 전망을 했던 수치 대비해서 GDP는 2.3에서 2.1%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민간 소비도 연간으로 2.1에서 1.9%로, 그리고 설비 투자도 4.9에서 4.7%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1%로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랑 하반기 숫자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2.1% 성장률 전망이 실제로 달성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상반기 전망을 보면 민간 소비 쪽을 1.9%에서 1.1%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소비 쪽은 2.0% 초반 정도의 성장률을 늘 유지를 해왔었고요. 설비 투자 쪽도 상반기에 5.7에서 4.8%, 그리고 상품 수출도 2.3에서 1.4%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9%나 일단 감소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제가 받게 되는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지표로 수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도 1분기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작년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 감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급을 했던 거는 이번 1분기 마이너스 폭이 0.4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상당한 마이너스 성장률이 1분기에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전망을 한 것들을 보면 오히려 11월 대비해서 민간 소비 쪽의 전망은 또 상향 조정을 했고 2.6까지, 설비 투자 쪽도 높였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비나 투자나 수출 같은 경우에 11월 전망했던 거 대비해서 특별히 지금 하반기를 낙관적으로 볼 만한 어떤 새로운 변수가 추가된 거는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상향 조정이 좀 된 부분은 어느 정도의 좀 낙관적인 편향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영을 가지고서 연간으로 2.1%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지만 저희는 실제적으로 올해 달성된 성장률은 1.8에서 1.9%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파가 과거 전염병 사례들과 비교할 때도 상당히 여파가 클 것이다 라는 부분을 하느니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에는 이번에 2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어차피 발표될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될 상황이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으면 1%가 되는 거고, 추가 인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0.75까지 기준금리가 0%대로 낮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비해서 정책 여력을 좀 남겨두려는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어떤 동결 조치는 앞으로의 경기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하에서 동결을 한 것이 아니라 시점 자체를 연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 5조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실효성에는 좀 다소 의문이 있는데요. 현재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는 25조 원이고요. 여기서 5조 원을 증액을 하면 이제 30조 원이 되는 것입니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다가 0.75%라는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러면 은행들은 경감된 조달금리 인하폭만큼을 적용해서 중소기업에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지금 25조 원의 한도가 있는데 실제로 대출이 나간 것들을 보면 그거에 한참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상향 조정을 이번에 했지만 얼마나 이게 늘어날 수 있을지가 결국 관건이 될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한도가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이유들로 보면 첫 번째는 은행들이 저리로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대출을 할 때는 이제 상환 능력이 이제 다소 낮은 대출 차주들에게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가상금리를 이제 붙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대출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영업체나 중소업체들이 이 자금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지원에 대한 어떤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실제로 이 정책에 어떤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설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중개대출 한도 증액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의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7일 어제 같은 경우에 신고 확진자가 이제 500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 누적으로는 1,700여 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중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일주일 동안 뭐 거의 1,000명대, 10,000명대에서 지금은 뭐 100명에서 500명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이지요. 한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처음 확진자가 나왔을 때 1월 23일 이후에 거의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에 머물다가 2월 19일이 지나면서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500명까지도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12월경에 첫 확진자가 나왔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난 이후부터 의미 있게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월 20일 정도부터 중국에서의 확진자가 이제 일별로 많이 늘어나면서 헤드라인에 이제 나오게 됐던 상황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거의 시간이 한 20일 이상, 24일 정도가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요 누적 어떤 증가하는 속도는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어떤 보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하게 과거의 전염병의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확진자의 어떤 누적 증가하는 어떤 패턴을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게 늘어날 수가 있고,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와 월스트 시나리오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과거에 이제 메르스 사례, 사스 사례, 그리고 가장 최근 중국 코로나에서의 사례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어떤 그 증가의 어떤 모양새를 감안을 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 회색은 중국의 누적 확진자 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기간이 24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진행될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기간이 27일이 걸렸고요. 메르스, 2015년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17일 만에 어느 정도 이 증가 속도가 좀 잡혔었고요. 이번에 중국은 지금 24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케이스 1은 이제 가장 좀 베스트한 케이스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여기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이후부터 한 17일 정도가 경과를 했을 때
그리고 하루에 일평균 신고 확진자가 평균적으로 한 100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치고 이후부터는 거의 상황이 종료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누적 확진자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단순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케이스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사스처럼 27일 정도까지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를 가정을 해봤고요. 일평균 이제 300명씩 신규 확진이 늘어나는 경우를 가정을 하면 최근 3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평균 한 310명 정도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길게 간다라고는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지금 중국의 확진자 증가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게 이렇게 유사하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케이스 2번처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종식되는 기간이 3월 중순 이후까지로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단순한 계산을 했을 때는 한 7,000명 정도, 6,000명 후반 정도까지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진자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국내 경제 활동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는 케이스 1과 2번 사이, 그 어느 사이에서 우리의 어떤 그 경로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정 지역에서 많은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의료진들이 또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서 우리가 더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몸 건강히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